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주부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동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적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위아래로 형제가 둘이 더 있어서 저에게는 형님과 동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당하고 산 것이 제 동서예요. 그때 동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힘든 일 겪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새삼스럽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당시에는 동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걸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알지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서 내내 미안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댁과 동서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댁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제가 남편과 만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만났어요. 나이도 동갑에 동아리도 같은 동아리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이 반대였어요. 조금 소심한 남편을 끌어내준 게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지만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 고백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가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당시에 남편은 복학하고 혼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남편 고향이 충청도 쪽이었고 아버지가 과수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집밥 먹고 싶다. 하긴 살면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제대로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네. 왜?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셨어? 난 거의 아빠 손에서 자랐어. 엄마가 내 동생 6살, 나 9살에 집 나가버렸거든. 그리고 아버지 암 걸리고 나서야 돌아오셨지. 그게 나 대학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하고 나서부터니까 뭐.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집밥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집 올래? 우리 엄마 동태찜 진짜 맛있는데? 남편은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전업주부셨기에 남자친구의 당시에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집밥을 먹여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희 엄마 밥을 먹으면서 어지나 아이처럼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여서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을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기호야, 더 먹어. 밥 더 줄까? 어이구, 누가 보면 밥 굶고 다니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맛있니?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온 음식 중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최고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요리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남편은 어머니와 나눈 정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는 했거든요. 엄마는 정말 매정한 사람이야. 우리 세 형제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어. 밖으로만 떠돌다가 아버지 암 걸렸다는 소식에 겨우 와서 지금도 아빠랑 잘 지내는 건지도 모르겠어. 무슨 꿍꿍이인지. 잘 지내실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가볼래?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너랑 가면 괜히 너같이 귀찮아질 거야. 남편이 그런 걱정을 하면 저는 별다른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잠깐 인사를 드리러 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와중에도 눈빛을 반짝이며 저에게 시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기호랑 결혼할 거지? 잘 살아요. 우리 기호가 착한 애야. 네, 아버님. 제 대답에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성공했고 남편도 공기업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아버지 될 분이 몇 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약사를 일하고 계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과서원에서 일을 하는 도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인상도 좋고 성격도 온화하니 좋은 분들이었어요. 단 한 명, 시어머니만 빼고요. 말로만 들었던 시어머니는 직접 봐도 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본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장례식장 안에서 지인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고스톱을 치고 있었거든요. 오광, 낫네. 그렇게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다른 조문객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고스톱을 치는 시어머니를 제외한 장례식장에서 처음 뵌 아주버님도 제 남편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순박하게 생긴 도련님에 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호는 이제 곧 결혼할 테고 막내 저는 시골에만 살아서 어머니랑 같이 살만해? 힘들진 않아? 아이고 연애는 하냐? 아주버님의 물음에 도련님이 발게 대답했습니다. 형, 시골에 만날 사람이 어딨어? 없지.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간 과서원이나 잘 읽어야지. 난 과서원 일이 좋아요. 야, 엄마. 그래도 결혼해야지. 형이 좋은 사람 알아봐 줄까? 누가 이 깡촌 시골에 시집을 오겠어. 형, 나 괜찮아. 2년 되면 누구라도 만나겠지.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과수원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고 아주버님도 남편도 공부하러 도시로 나가고 도련님 먼저 시골에 남아서 2,000평대의 과수원에서 일을 배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몸이 그렇게 되시고 난 후에는 과수원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렇고 제 남편도 과수원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도련님에게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 혼자 그것도 가업이라고 물려받으려고 하는 게 짠하지. 애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잘 따랐거든. 형이랑 나는 도시 나와 살겠다고 그랬고.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모난 데 없이 수더분한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고스톱을 치며 깔깔거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수발에 드는 건 도련님 뿐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남편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본인 엄마에게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처음 뵌 약사를 하시는 형님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들쥐도련님이랑 결혼할 분이구나. 이야긴 들었어요. 그럼 내 동서가 되는 거네?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좋은 일로 만난 자리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보는 슬프고 어색한 자리에서 인자하게 생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가 그 집안에 유난히 모난 돌이라는 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네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청약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상견례도 생략하고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을 하든 말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찮아. 결혼 둘이 하는 거네 뭐. 난 해줄 것도 없고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는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볼 낯도 없었고요. 걱정을 하던 차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 대신해서 아주머니가 형님과 함께 상견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님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있으셨는지 저에게 살짝 시어머니 흉을 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워낙에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나 결혼할 때도 안 왔어. 우리야 뭐 따로 떨어져 사니까 별 문제될 건 없는데 그냥 알아두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았지 동서? 네 형님. 저도 규호 씨한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 괜찮아요.
그래요. 들으서 잘 살면 됐지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식장에는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련님이 웬 한복을 입은 여자를 데리고 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동남아시아 쪽 사람이었어요.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아서 어느 정도 가벼운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시엄마가 정호 씨 소개해줬어. 오목조목 예쁘게 생긴 베트남 동서가 그렇게 말했고 옆에 있던 도련님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신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가 차만 아가씨 소개해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었어요. 대화 나누기가 마음이 들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우선 같이 살고 있어요. 도련님의 말에 제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진작에 형들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정호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뭐 기차에 식까지 올리냐고. 이 사람 베트남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밖에 없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 형 먼저 하고 나서 우리도 나중에 하려고 했어. 지금 당장은 이래저래 어렵고.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희 대화를 듣고는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식은 뭔 식을 올려? 귀찮게 원. 그냥 사면 되지. 예, 막내 며느라 가서 술 좀 가져와. 맥주랑 소주. 시어머니는 베트남 동서에게 그렇게 말했고 동서는 어둥대며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에게 타박을 놓았고요. 애가 굶떠? 말은 어찌저찌 통하는데 뭘 하는 게 시원치 않아. 답답해 이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동서가 술을 가져다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술 조금만 마셔요. 엄마는 무슨 시어머니. 알았어 시엄마 술 조금. 뭔 잔소리여. 좋은 날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타박인데 동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해벌쭉 웃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순하고 도련님과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지만 도련님과 함께이니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에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희 둘은 워낙에 5년이 넘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신혼생활도 손꼽장난 하듯이 즐거웠어요. 아이는 조금 늦게 갖고 신혼생활을 즐기기로 계획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서울 큰형님 댁에서 지냈거든요. 저희 부부는 경기도 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큰형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인 제삿날인데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제 결혼식에서 보고 오랜만에 만나는 도련님과 동서는 눈에 띄게 얼굴이 상해서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런 반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남편이 도련님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대체 또 어디 있는데? 아버지 오늘 첫 기일인데 안 오는 게 말이 돼? 정호, 네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남편의 물음에 도련님 대신 동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요. 우리도 못 봤어요. 맨날 나가요. 힘들어요. 동서의 말에 당황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과수원이라느라 재수씨가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엄마가 성격도 불같고 자기 멋대로 났어. 남편의 말에 동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호 씨 있어서 괜찮아요. 형님들 저 뭐해요? 나 음식 잘해. 머나먼 타지에서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고 행복해하는 동서를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매달 번 돈을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서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님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제사를 다 치르고 과일을 먹다가 동서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주었습니다. 동서, 이리 와봐. 내가 옷 좀 줄게. 이제 곧 겨울인데 따뜻한 코트나 패딩이 있어? 없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베트남 동서는 형님이 보여주는 옷들을 보고 손살을 치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가져요? 못 입어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는 약국에서만 일해서 따뜻한 옷 필요 없어. 가서원에서 일하면 패딩이나 이런 거 필요할 텐데. 내가 있던 거 가져가는 건 좀 그런가? 그럼 백화점 가자. 내가 사줄게. 형님의 말에 저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님들이 예쁘고 따뜻한 옷 사줄게.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저의 말에 동서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연신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형님과 동서 셋이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었답니다. 동서 옷만 사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시어머니가 눈치를 줄 것 같아서 시어머니 옷도 사서 보냈어요. 형님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힘들면 바로바로 연락해, 알았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형님의 말에 한국말이 섰던 동서가 물었습니다. 끙끙 알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우리한테 연락해, 알았지? 아, 알았어요. 안 힘들어요. 고마워요.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도련님에게 용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도련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저에게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게 과수원에 일이 생겼나 봐. 이번에 태풍 때문에 과일 농사가 다 망했다고 하네. 엄마가 형이랑 나한테 전화해서 5천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 큰일이네. 도련님이랑 동서는. 걔들도 힘들겠지. 내 연락을 안 받네. 그래서 형이랑 내가 돈 좀 모아서 보내주려고. 괜찮아?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힘든데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나도 좀 보탤게. 너까지? 아니야. 왜? 당신이 뭔 돈이 있다고. 같이 하자. 그렇게 저와 남편이 돈 2천, 형님 내가 돈 3천을 해서 총 5천을 시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시골 시댁에 자주 가지도 못했고 사정이 안 됐으니 저희는 십시일반 돈이라도 모아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다른 데다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돈 부탁을 한 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다음에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시골로 설 명절을 보내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동서, 이번에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명절 보내자. 우리는 연휴 첫날 갈 건데, 동서는? 저희도 첫날 가서 자고 다음날 올라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받으실란가 모르겠네. 네, 형님. 알겠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되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나 대학 때 이후로 처음 가는 것 같네.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는 병원에만 갔어. 그렇게 싫었어? 싫었지. 아휴, 말해 뭐해. 그나저나 전화 한번 다시 해봐.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저희가 명절에 내려가는 건 이미 형님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당일에는 시어머니고 동서고 도련님이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골집으로 갔는데 집안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벽나발로 불고 있었습니다. 미리 와 있던 형님과 아주버님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는 말했어요. 아, 동서 왔어? 채수 씨 왔어요? 교회 왔냐?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이랑 리에는 어디 갔대요? 병원에 갔대. 동서 이름이 들리자 시어머니가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못된 년 그거 나한테 어찌나 대들던지 내가 회초리질 좀 했다. 근데 뭐 다리가 부러졌다나 뭐라나? 아이고 유나는 하여튼 외국인 며느리 들면 속 편할 줄 알았는데 애가 아주 여우야 여우. 나만 나쁜 년이지.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형님과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동서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도련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를 본 동서가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형님이 물었습니다. 동서, 리엔, 무슨 일이야? 도련님, 정호 씨는 어디 갔어? 일하러 갔어요. 2주 전에 갔어요. 형님, 저 무서워요. 시엄마가 나 죽이려고 해. 동서의 말에 저희 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동서는 울분에 차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과수원이 팔렸다는 이야기만 되뇌었습니다. 과수원, 우리 거 아니야. 남의 거야. 정호 씨, 과수원 다시 찾는다고 일하러 갔어. 연락이 안 돼. 핸드폰도 끊겼어요. 나한테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가 던져서 전화기 고장났어. 무서워. 동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형님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시어머니가 뭔 일을 친 게 분명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동서는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주고 하루 동안 옆에 있어주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골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없고 남편과 아주머님 둘이서 단촐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옆에서 제사를 다 지낸 후에 시어머니가 어디에 갔는지 물었더니 두 사람도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몰라. 새벽에 어디 갔는지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도 안 돼.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휴, 제수는 어때? 많이 아프대? 발목이 좀 부러지고 갈비뼈에 약간 금이 간 모양이야. 일주일 뒤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해서 병원비 주고 왔는데 어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야? 저희 넷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과수원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과수원을 담보로 빚을 낸 모양이었습니다. 과수원이 넘어갈까봐 급하게 돈을 마련하러 도련님이 떠난 거였어요. 저희가 대신 돈을 갚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과수원을 담보로 빚을 낸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있어야 했거든요. 저희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동동거렸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태어나는 것만 도와주고 저희는 다시 일을 하러 올라와야 했어요. 올라오면서 형님과 저는 동서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리엔, 우리가 새 전화기 사줬지. 그건 어머니한테 들키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형님들 고마워요. 아휴,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나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전화기 다시 생겨서 정호 씨 전화 올 거예요. 그래, 도련님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전화오면 우리한테도 연락하고, 알았지? 네, 괜찮아요. 저희 걱정될까봐 괜찮다고만 하는 동서를 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은 몰라 했어요. 혼자 나가서 살았으면 끝까지 그냥 남으로 지내야지. 아빠가 이혼하겠다고 얼마나 엄마를 찾아다니는 줄 알아? 그냥 집에 나가버렸으니 이혼서류 도장도 못 찍고. 그래놓고서 아빠 죽을 때 되니까 돌아와서 뭐하고 사는 거야 저 여자는.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원망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평생 과수원 일을 하며 세 형제를 키웠는데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가 그 과수원을 담보로 빚을 내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저희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형님과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지내고 있는 동서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동서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어머니는 연락 왔어? 네, 지금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안 괴롭혀? 안 괴롭혀요. 밥도 해줬어요. 웬일이래? 도련님은? 연락 왔어요. 한 달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일한다고 했어요? 전화기는 없대요. 또 전화한대요. 그래? 아휴, 동서 고생이 많아. 내가 조만간 그쪽으로 출장한 것 같거든? 그때 들릴게. 그때 보자. 네, 형님 잘 지내세요? 다음에 봐요. 그래, 동서도 잘 지내고 있어. 곧 만나자. 동서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밥도 해주고 잘해준다고 하니까 의심은 됐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장을 가기 일주일 전에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리엔 잘 지낸다던데 소식 들으셨죠? 그래, 그렇다고는 하는데 영 불안해서 원. 제가 다음 주에 그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거든요. 둘러보려고요. 그래? 그럼 나도 그때 맞춰서 휴가 내서 갈게. 정말요? 무리해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걱정돼서 그래. 과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리에는 정말 잘 지내는 건지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형님과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그날 저녁 일이 일찍 끝나면 오겠다고 했어요. 나도 일찍 끝나면 그날 저녁에 갈게. 무리하지 말고 다음날 와. 토요일이잖아.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와이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뭘? 내가 동서 리엔한테 정도 가고 걱정돼서 그렇지.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저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시댁 동네 근처로 갔습니다. 한창 일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고 저에게 연락도 안 하던 분이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야, 너 둘째냐?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불났어. 내가 불냈어. 너 어디냐? 너 온다고 했다며. 리엔이 그랬는데. 올 거야? 네? 어머니 불이요? 불이 났다고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리엔, 괜찮아? 야! 형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중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댁 주방에서 연기가 풀풀 나고 있었고 마당에 동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동서를 흔들며 제가 물었어요. 리엔, 동서,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그러자 겨우 고개를 든 동서가 끔찍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시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어요. 물 찌르고 나 목 졸랐어. 농약도 먹였어. 뭐라고? 동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동서의 목을 보니 뭔가로 동여맨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형님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긴 막대를 들고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말로 하세요. 동서 조심해. 이 여자 좀 잡아봐. 뭘 처먹었는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어.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가 손에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달려들고는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년들아, 너도 죽어.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시어머니 팔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들고 있던 칼자루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칼을 멀리 집어던지고 날뛰는 시어머니를 형님과 함께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찌나 힘이 좋은지 붙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손에서는 석유 냄새가 났습니다. 니엔 전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사망봉도 다 드러났는데 인연들이 왜 나타나서... 시어머니는 서슬퍼런 눈으로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러자 쓰러져 있던 동서가 온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오더니 주먹을 날렸습니다.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동서의 주먹질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 난리를 피웠어요. 정말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모를 말리려고 형님과 저는 본의 아니게 시모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다행히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경찰도 함께 도착했어요. 저희는 날뛰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불내고 저희 동서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른 긴급 체포하세요. 여기 다 증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여자 손에 석유 묻은 거 보이시죠? 형님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황 파악을 마친 경찰이 그때까지 난동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체포했어요. 그제서야 온몸에 기운이 쫙 풀려서 저도 형님도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다가 정신을 잃은 동서를 보고 저희는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차를 타고 동서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검사를 했더니 소량의 농약을 먹였더라고요. 위세척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국 사고를 쳤구만. 재수씨는 괜찮아? 다행히 위세척하고 많이 나아졌어. 그나저나 도련님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던 차에 마치 형님과 제가 리엔에게 사준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집에 왔는데 연기나고 어수선한 게 도둑이라도 들었나 봐요. 도련님의 당황한 목소리에 제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저희 다 병원에 있어요. 그렇게 짧게 상황 설명을 했고 도련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못 본 새에 깡마르고 까칠해진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서를 보며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어요. 리엔, 미안해. 내가 금방 오려고 했는데. 동서는 그런 도련님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저희는 도련님을 데려다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가 도박한다고 형들한테 돈도 받았더라고. 시어머니, 아니 그 몰상식한 여자는 저희가 준 5천만 원을 도박에 쓴 거였습니다. 그 돈 다 날린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과손을 담보로 빚내고 또 도박하러 갔더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나중에야 도련님은 과수원이 넘어가게 생긴 사실을 알고 사정사정을 해서 기한을 놓치고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 도련님을 보며 남편도 아주버님도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런 일 있으면 형들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너 혼자서 짊어지고. 형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거액을 준 걸 알게 됐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사정을 해. 근데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며느리 죽일 생각을 해. 이게 말이 돼, 형? 그 착한 도련님도 화가 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죠. 경찰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베트남 동서를 집으로 들일 때부터 작정을 하고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동서 앞으로 사망보험을 5개나 들어놨더라고요. 그전에도 과수원에 작게 불을 내고 화재보험을 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돈도 도박으로 다 날렸고요. 보험금을 타먹고 나니 그 후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수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는 동서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진한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침 제가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동서의 목숨이 붙어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나 물 줬는데 맛 이상해서 뱉었어. 그리고 정신 잃었는데 어머니가 내 목 조르고 있었어. 동서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처를 바라며 저희에게 빌고 빌었어요. 내가 미안했다 얘들아. 내가 그래도 너희 엄마잖니. 한 번만 봐줘. 그 말에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당신이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집 나가버리더니 고작 한 짓이 노름이었어. 아줌마, 우린 당신 엄마로 인정 못해. 죄값 제대로 치러. 남편의 말에 상황이 파악됐는지 시어머니가 납작 엎드려서 설설 비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죽은 니들 아빠 앞뒤 꽉 막힌 사람한 거 알잖아. 도박한 거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정호야 막내야. 넌 그래도 엄마 사랑 받았잖아. 그 말에 그 착한 도련님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사랑? 웃기고 있네. 당신은 자식들을 대체 뭘로 보고 산 거야? 형들한테는 돈 뜯어내고 당신 눈에는 내가 그저 바보 핫바지로 보였지? 아니야 정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끝까지 변명만 하고 아버지가 힘들게 일군 과수원 한순간에 날려먹었잖아. 내 와이프까지 죽이려고 하고 당신이 인간이야? 절대 용서 못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 저희 모두 시어머니를 용서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서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무기징역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서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동서. 아니에요 형님들.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동상 구매 많이 늘었네. 그래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후에 저희의 도움으로 도련님과 동서는 겨우 과서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과서원을 열심히 읽었어요. 동서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물론 아이를 낳았고요. 형님네는 입이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아무튼 동서와 도련님은 과서원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과서원을 정리하고 도시로 나왔어요.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도 잘 됩니다. 저희 가족도 동선의 쌀국수 가게에 가서 자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과 딸도 동선의 쌀국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동서 진짜 맛있다. 작은 엄마 쌀국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애들의 말에 동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더 줄까? 분짜도 먹을래? 네, 주세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주방에서 도련님과 동서가 다정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 만나서 죽음을 당할 뻔한 동서가 지금은 도련님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형님네, 저희, 그리고 동서네는 그 사건 이후로 더 끈끈해져서 서로 안부도 자주 묻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도련님은 미친 시어머니와 소송까지 해서 완전히 가족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내년 틈에는 동서와 도련님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식도 못 올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제 웨딩드레스 골라주셔야 돼요? 동서의 말에 형님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건 도련님이 골라주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은 센스 없어. 형님들이 골라줘요. 알았죠? 도련님이 그런 쪽으로 센스가 없지. 알았어. 내년 5월에 신부가 될 동서가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도 가끔 감옥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구구절절한 편지가 옵니다. 저희 집은 이사를 했는데 형님네는 아직 예전부터 운영하시던 약국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 주소를 알아서 거기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동서, 편지 또 왔어. 아, 안 봐도 뻔하네요. 또 영치금 넣으래요? 내용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항상 영치금을 보내달라, 힘들다, 자기 잘못했고 나와서 열심히 갚으면서 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시어머니 면회도 간 적이 없고 영치금을 보낸 적도 없어요. 아마 감옥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게 생활 중일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와서도 오갈 곳이 없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신경 딱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 아니, 그 범죄자가 약국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 끔찍하다면서 약국을 이사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새로 맞은 가족인 시댁에 참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우애 좋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곧 2023년이 되는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